자, 오늘은 샷의 크기와 앵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목표, 생각 열기, 샷과 앵글의 의미, 크기의 종류, 앵글의 종류, 정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학 목표, 샷과 앵글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샷, 숏,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하나의 끊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앵글. 앵글은 이제 카메라, 구도, 앵글, 각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컷, 테이크, 씬, 시퀀스에 대한 개념은 설명하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의 기본 요소인 쇼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김시선님의 영상, 유튜브 김시선님의 영상을 참고로 네, 보도록 할게요. 김시선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의 전부를 기억하는 관객은 없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책의 내용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억의 한계로 누군가에게 그 영화를 설명할 때 그 장면 아니 그 대사를 말합니다.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래서 영화의 그 장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화에서 그 장면을 구성하는 것은 쇼트고요. 쇼트의 뜻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레디, 액션과 함께 촬영을 시작하고 컷과 함께 멈추기까지의 장면을 쇼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말해서 테이크입니다. 카메라의 물리적 작동과 함께 촬영된 장면을 테이크 1. 근데 배우가 NG를 낸다면 다음에 찍게 되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지만 테이크 2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크가 쌓이게 되고요. 이 테이크를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의 쇼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와 쇼트는 같은 길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쇼트가 모여서 씬이 되고 씬이 모여 시퀀스가 됩니다. 시퀀스가 모이면 바로 우리가 보는 영화가 되죠. 했다 어쩔래? 오늘은 영화에서 쇼트를 발견해 볼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쇼트고 가장 중요한 것도 쇼트라는 것을 영상을 보다 보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5분 만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895년 리메르 형제는 최초로 영사기계로 영화 상영회를 엽니다. 그 유명한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별 다른 게 진짜 없는 게 그냥 기차가 화면 밖을 향해 달려오는 50초의 짧은 영화입니다.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이동 없이 시작과 함께 달려오고 멈추고 손님들이 내리는 게 끝입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쇼트인 거죠. 이제는 쇼트의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겠죠? 물론 이때는 쇼트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람들이 기차의 도착만을 담고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담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움직이고 배우들은 연기를 하죠. 더 많은 동작을 담아야 하고요. 하지만 카메라는 직사각형의 네모난 프레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안을 벗어나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카메라와 거리 두기를 시도합니다. 멀리서 찍기도 하고 가까이서 찍기도 하죠. 이러면서 쇼트는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찍으면 롱쇼트, 가까이서 찍으면 클로즈업입니다. 이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쇼트들이 제각기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거리를 학습하자 프레임 안에 더 많은 사람과 공간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시간입니다.
장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면 식사를 하는 가족을 영화에 담으려다가는 밥 짓다가 영화가 끝날 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라면으로 때우던지요. 앞에 나온 리메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처럼 열차가 도착하는 것만 찍으려면 상관없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영화는 시간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해답이 쇼트에 있었죠. 식사를 준비합니다. 1층에는 동료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2층에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상황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계속 찍으려면 카메라는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을 찍고 2층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겠죠. 요리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동하는 도중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죠. 단지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 두 장면만 담고 싶지만 동시간에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상황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장면을 오려내고 이게 바로 한 개의 쇼트가 되겠죠. 2층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오려낸 후 또 다른 한 개의 쇼트가 됩니다. 두 장면을 붙입니다. 쇼트 두 개가 붙여짐으로써 감독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시간일 가능성이 높지만 영화에서 우리는 동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느낍니다. 이것이 쇼트의 마술이죠. 혹시 한 가지 더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동시에 공간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계단 장면 없이도 2층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쇼트에 대한 설명이 끝났냐고요? No. 쇼트의 마술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쇼트를 붙여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쇼트로 한번 마술을 부려볼게요. 자, 하나, 둘, 사람이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네, 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쇼트의 마술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까지 쇼트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직 못다한 쇼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 자, 참고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이어서 샷의 의미와 장면, 앵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에서 샷이란 편집에서의 컷과는 약간의 변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촬영 시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출 때까지의 연속된 장면, 이 영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영화 표현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컷과 샷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샷은 컷들을 편집을 해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의 장면이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일어나는 사건을 반영한 영화의 기본 구성 단위로서 장면과 샷의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 앵글이란 그 말대로 각도를 의미를 하는데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의 각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담는 크기의 종류와 또 각도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불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촬영 구도의 이해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 시작이네.
자, 이제 크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해서 가장 넓게 찍는 장면을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합니다. 롱샷보다 훨씬 넓게 찍는 샷 혹은 장면으로 다음에 나올 장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장면의 시작이나 극의 변화, 엔딩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광활한 평원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샷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혀진 샷을 의미하고 대부분 야외 촬영에서 공간적인 준거의 틀로 사용이 되는데 이런 이유로 구축샷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익스트림 롱샷으로 찍을 경우 피사체는 화면 위에 점처럼 보이겠죠. 네. 다음으로는 롱샷입니다. 풀샷보다는 더 넓게 잡은 샷을 롱샷이라고 해요. 기준이 근데 좀 애매합니다. 풀샷이 인물 중심이라면 롱샷은 배경 중심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 배경을 통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어떤 미술 효과, 장면의 미술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미장센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극 같은 무대 예술을 할 때 관객과 무대 사이의 거리 정도를 롱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몸 전체뿐만 아니라 현장의 상단 부분까지도 잡을 수 있어가지고 미장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게 이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풀샷입니다.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는 샷으로 인물의 전체적인 행동, 역동적인 모습, 인물의 주변, 배경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미디움 샷이 있는데 미디움 샷은 기준이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제 잘라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가슴 위를 찍으면 체스트 샷, 허리 위를 찍으면 웨이스트 샷, 무릎 위를 찍으면 니샷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기능성이 있는 샷입니다. 그래서 해설 장면, 움직이는 장면, 그리고 대화 등 정보를 포착하는데 유용한 장면으로 쓰이고요. 클로즈업보다는 먼 거리의 롱샷,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끼어서 장면을 부드럽게 이어줄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클로즈업의 배경을 재확인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또 인물 수에 따라서 투샷, 쓰리샷 이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해요. 바스트샷 혹은 체스트샷, 가슴을 기준으로 해서 상체를 찍은 샷을 일컫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주고받는 대화를 할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깨를 걸어서 찍는다고 하거든요. 오버 더 숄더 샷은 이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을 때 어깨를 걸쳐서 어깨 너머의 다른 인물과 얼굴이 보이게 촬영을 해요. 그래서 한쪽 방향과 같은 방향, 일직선상에서 관객에 혼란을 주지 않는 각도로 조정을 한 다음에 양쪽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어 붙이는 카페나 뭐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똑딱똑딱 거리는 것처럼 똑딱이라고도 또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찍는 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대화 상대 및 어떤 시선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샷의 종류입니다. 웨이스트 샷은 허리를 기준으로 상체를 찍은 샷, 이 샷은 무릎을 기준으로 상체를 찍은 샷입니다. 미디엄 샷보다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물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죠. 다음으로는 클로즈업입니다. 인물의 감정이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 보통 얼굴 전체를 찍게 되는데요. 비교적 작은 피사체나 사람의 얼굴을 찍은 것을 클로즈업이라고 합니다. 대상물을 강조하거나 상징적인 의미에 사용을 할 때, 그리고 감독이 관객의 감정을 영화 속에 몰입시키려고 할 때, 이 배역의 감정을 몰입시키려고 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더 클로즈업 하면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되는데, 어떤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강조하는 샷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특정 부위나 물건 등을 감독이 특정 이유를 가지고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눈빛의 어떤 에너지라던가 혹은 복선 혹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관객들이 알아봐 줬으면 할 때 중간중간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샷들을
그림 도식화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앵글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참고 영상 하나 보고 갈 건데요. 만약에 이 앵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 모두 포함해서 만약에 내가 근데 웹툰 쪽에 어떤 컷 구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사실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샷의 느낌이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영상 공부를 시작하면 매우 초기에 나오는 내용이라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메시지 하나를 받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상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비전공자분이셨는데 영상 회사와 함께 영상 작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줘야 될지 막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번쩍하면서 아 맞아, 영상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종종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전공하셨거나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쉬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 카메라 위치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영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이미지를 다루는 분야라면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비주얼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라 하면 위, 아래, 그리고 앞, 옆, 뒤 정도로 거칠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즈니의 빅히어로 6라는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장면입니다. 거대 로봇 둘이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격돌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합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가 로봇들보다 높이 올라가면서 장난감 로봇임이 드러나죠. 이처럼 피사체가 장면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 힘있는 존재로 그려낼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카메라가 로우 앵글로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며 찍는 앵글은 화면 안의 피사체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그려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Take her to the moon for me. Okay? 이와 같은 이유로 히어로 영화에 영웅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대부분 로우 앵글을 사용하고 있고 반대로 힘없는 존재로 그려야 할 때면 하이 앵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히어로 영화에 한정짓지 않아도 토이스토리 시리즈와 같은 애니메이션에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토이가 인간과 함께 있을 때는 장난감이 장난감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항상 토이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토이들끼리 있을 때는 카메라가 토이들의 눈높이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는 더 이상 이들이 수동적이고 작은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찍는 사진에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은 대부분 아이들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찍기 때문에 실제로 작기도 하지만 더욱 작고 귀여운 존재로 사진에 담기게 됩니다. 조금 색다른 느낌의 아이 사진을 찍고 싶다면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더 아래에 카메라를 위치해 보세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앞, 뒤, 옆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카메라가 피사체의 정면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관객들은 그 캐릭터와 조금 더 쉽게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는 영화 속 인물을 바라볼 때면 관객들은 마치 캐릭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감정을 위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장면에서는 정면샷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의 공감대를 빠른 시간 안에 이끌어내야 하는 애니메이션에도 유독 캐릭터의 정면샷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측면샷은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앵글입니다. 위플래시의 피자 가게 데이트 장면을 보면 남녀 주인공이 첫 데이트를 하는 만큼 둘의 상황과 주변 상황을 포함한 측면샷으로 시퀀스가 시작하다가 대화가 무르익고 둘의 공감대가 점점 형성돼 가면서 카메라는 점점 캐릭터의 정면으로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가뿐싸하는 대화가 이어지면 이처럼 다시 측면샷으로 다시 카메라가 빠지기도 하죠.
이처럼 어떤 타이밍에 얼마만큼 피사체를 정면에서 찍을 것인가 혹은 측면에서 찍을 것인가만 잘 계획해도 충분히 감정의 진행 과정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어색하게 처음 만나는 파티 장면에서 초반에 둘 사이의 어색함과 거리를 담아내기 위해 객관적인 앵글인 측면 앵글을 사용하다가 교감이 서서히 이루어져가자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캐릭터 정면 앵글로 도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사체가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은 심지어 다큐멘터리에서도 사용됩니다. 여기 4명의 인터뷰 대상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4명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 유독 한 사람의 모습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포스터라는 다큐멘터리는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독 다르게 찍힌 이 인물이 바로 사기꾼이고, 다른 인물들은 그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옆에 앉아있는 인터뷰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도록 찍어서 카메라 렌즈를 살짝 비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사기꾼은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독은 관객들이 최대한 사기꾼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표정에 온전히 집중해보길, 그리고 과연 나라면 이 사람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렌즈 자체도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들을 찍을 때는 조금 더 와이드 렌즈를 사용해 각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살고 있는 환경을 유추해볼 수 있는 배경이 같이 담긴 반면,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롱 렌즈를 사용해 좁은 시야각과 얕은 심도로 배경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전달하기에 정면에 가까운 샷이 가장 유리하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면에 가까운 샷이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샷이라는 건 아닙니다. 실루엣 자체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면에서 찍은 샷이 더 강력할 수도 있고, 심지어 캐릭터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캐릭터 뒤에서 찍은 장면이 최고의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 업의 초반 몽타주 장면에서 엘리가 유산 후 거대한 상실감과 함께 마당에 멍하니 앉아있는 뒷모습은 어떠한 표정을 찍은 장면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사랑에 관한 모든 것에서 호킹 박사가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굳어갈 것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의 좌절감을 캐릭터의 뒷모습 장면을 통해 훨씬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뒤에서 찍은 샷은 이처럼 큰 좌절을 표현할 때도 적합한 앵글이지만, 캐릭터의 경험을 관객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캐릭터 뒤를 쫓아가면서 찍는 앵글은 마치 전장을 캐릭터와 함께 누비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뒷모습을 찍은 샷을 다큐멘터리 샷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카메라 위치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영상 혹은 사진에 적용해볼 만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앵글로 인생샷을 만들 거야 와 같이 생각하면서 너무 힘주어서 장면을 계획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을 남길 때 때로는 피사체 가까이,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혹은 조금 다른 높이에서 피사체를 찍어보며 우연의 산물이 아닌 내 의도를 이미지에 담아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 이론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람 설정도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앵글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아이 레벨이라고 해서 일반 앵글샷, 아이라고 한다면 진짜 실제 눈, 그래서 피사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장면을 아이 레벨, 일반 앵글샷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앵글로 안정감 있는 화면을 보여줘야 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로우 앵글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위를 보는 구도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는 왜소함, 불안함을 느끼고 높은 위치에서는 위압감, 웅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이 앵글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보는 구도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낮은 위치는 왜소함, 불안함, 높은 위치는 위압감, 웅장함,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다음으로 볼 거는 버즈 아이즈 뷰입니다. 버즈가 새예요, 새. 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구도, 새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 인물보다 어떤 전체적인 느낌, 이런 걸 보여주는 샷입니다. 윈즈 아이즈 뷰는 이제 벌레입니다. 벌레, 지렁이. 극단적으로 낮은 곳에서 위를 보는 구도로 벌레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인물보다 더 거대하고 웅장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일부러 꺾어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대각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것을 캔디드 앵글 혹은 어블릭 앵글, 더치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수평에서 기울어진 비스듬한 구조로 이상하고 불안하고 비정상적인 느낌, 불안한 느낌을 주는 샷입니다. 또 앵글을 이제 카메라를 이동을 해가지고 화면 자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팬이라고 해요. 넓은 곳을 한 번에 촬영하지 못할 때, 혹은 이 넓이를 보여주고 싶을 때, 혹은 인물의 감정선이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을 때, 또 인물이 수평으로 이동할 때 펜을 주로 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틸트입니다. 높은 곳을 한 번에 촬영하지 못할 때나 높이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것도 감정선이나 변화에 따라서 또 인물이 수직으로 이동할 때, 그때 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식화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로우 앵글. 자, 이번에 정리를 또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일시정지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샷의 크기의 종류에 따른 샷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샷의 각도에 따른 의미와 예시들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